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민주당이 권향엽 후보 공천에 대해 사천이라고 주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도요,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발해 맞설 예정인데요. 황 후보의 김혜경 여사 수행 의혹을 둘러싸고 불붙은 여야 소송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부인 김혜경 씨를 보조하는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낸 이 권향엽 후보가 관련 논란 며칠째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여야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한 위원장과 일부 기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고요.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불을 놨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공천을 했던데요.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증거를 하나 내보십시오. 하나라도 협잡을 해서 대놓고 갖다 주십시오. 사천이니 측근 공천이니 무슨 친명 공천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유독 이 권향엽 후보 논란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예전부터 고발은 꽤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이 문제를 이제 고발을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지라는 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우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본인이 그동안 자랑했던 시스템 공천,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천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떤 표현해주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을 일으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법인카드 문제로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마 배모 씨라는 본인의 어떤 비서 관련된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가 그 문제로 확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동에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보통 비서라 그러면 세크레터리 영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에는 장관도 세크레터리입니다. 즉 어떤 이 대통령이나 대표나 이런 사람들을 보좌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보면 배우자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배우자 실장이 있었고요. 사실상 이게 비서실과 다름없죠. 자, 근데 이제 부실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는 비서다, 비서 역할이다라고 한 것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 비서 이런 어떤 이 이미지가 씌워지지 않을까, 이걸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사적인 관련이 없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또 수행도 하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법카 유용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의 총무과 5급 공무원 이 배모 씨, 이분이 이제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다. 이 비서란 단어가 민주당에게 굉장히 어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게 하는 그런 이유 아니겠나라는 게 이현정 위원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민주당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선거를 앞두고 지금 횡행하고 있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발언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가벼운 입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한 외부 사실만으로 당사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명예훼손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도 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보시면 매번 정말 입이 짝 벌어지는 공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혜경 여사의 비서를 호남에 단수 공천을 했던데요. 어차피 다 들켰으니까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 이런 작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정영진 변호사님,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이걸로 지금 고발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에이스 검사 출신이었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게 필요한데 어떤 것이 사실이냐? 공천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게 사실이고요. 그 공천이 이른바 사천이냐 아니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엔 조금 전에 봤던 그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저도 아는데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모르겠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에 김승원 의원만 있습니까? 고검장 출신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후보로 그 공천받은 사람들 중에 박균태, 이성윤 다 고검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양분한 검사장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쟁쟁한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스쿨 학생들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들도 걸러지지 않나? 진짜 민주당은 이런 시스템이 없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사천이라는 표현은 이 법리적으로 어떤 뭐 처벌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오죽했으면 여기 이 사안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사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공천 절차를 훼손하고자 하는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리고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천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보여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다룬다고 한다면 그 결과 분명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요, 이 권 후보가 대선 때 김혜경 씨를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보좌하지 않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을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말을 합니까? 대선 때 배우자 팀의 부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라며 사천 논란을 말한 국힘당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권향엽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진들입니다. 권 후보가 지난 대선 때요, 김혜경 씨와 일정을 함께 하면서 남긴 듯한 그런 기록인데, 자,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김혜경 씨가 참석한 그 현장에 권향엽 씨가 직접 찍은 듯한, 물론 다른 사람이 찍었을 수 있죠. 하지만 몇몇 사진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찍은 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수행비서 역할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뭐 수행비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부실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 자체가 말하자면 후보 부인의 일정을 그 기획하고 배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일정을 잘하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한 쟁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느낄 때는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비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관계에서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이 사람의 대표 경력도 아니고요. 또 실제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실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했고 또 민주당 여성국장도 했고 이
50대 중반의 어떤 당뇨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의 대표 경력도 아닌 걸 가지고 딱 꼬집어서 예컨대 대통령 후보실 후보 부인을 맡는 어떤 정무부실장, 실장 이렇게 네이밍을 따면 되는데 네. 김혜경 비서 이렇게 따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실제로 보면 경기도청에서 5급 배모씨를 연상하게 되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악의적인 거 아닌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는 관 이 사람이 여성 전략 공천으로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저는 김혜경 여사 비서라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함량이 안 되는 부분이 공천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수행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쟁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보실게요. 권양엽 후보가 2021년 12월 10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혜경 씨와 함께한 그 행사장의 사진들을 올리면서요.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 얘기는 이 사진들이 누군가가 이 권 씨에게, 권 후보에게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본인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김 씨의 이런 행사들에 당시 동행하고 수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음 보실게요. 이 권 후보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저는 김혜경 수행을 하지 않았다. 난 당직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과의 연계, 조정 역할을 이런 걸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삼 원장님. 네. 권 후보의 당시 직함은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 이게 공식 직함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부인하진 않아요.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 한 건 맞는데 수행은 안 했다. 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동행은 했거든요. 수행이냐 동행이냐 어떻게 다릅니까? 동행하고 수행하고 다르지 않죠.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그리고 비서나 보좌진이나 참모나 다 똑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동행이나 수행이나 일을 했다는 건 다 똑같고 직급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후보일 경우에는 후보하고 같은 친구고 동급이고 하면 동행이라고 하지만은요. 참모들은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동행이나 흰구두 백구두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 배우자 비서실의 부실장 아닙니까? 그러면요. 통상적으로 이 정치 조직에 있어서 정당 조직에 있어서 비서실장 하면은 부실장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시인을 하셨잖아요.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현역 의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밑으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부실장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을 조정하고 또 때로는 나가서 보기도 하고 같이 동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수행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증거로 다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괜히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납득이 안 간 건요. 예. 이 다른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를테면 법률팀이라든지 대변인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시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나서는 이 조직의 경지성 이게 비민주적인 면을 저는 오히려 살펴볼 수 있다고 한 말씀 드립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무고죄로 맞불을 놨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 명예훼손 허위라는 얘기는 첫 번째 사천이라는 표현 쓴 거, 그리고 두 번째 비서가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비서라는 거를 이제 광의로 쓸 거냐, 협의로 쓸 거냐, 이런 표현, 이런 문제가 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그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 지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후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고요. 네. 무고죄는 굉장히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고소하는 경우가 여기 무고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사천 또는 비서 관련돼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고죄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너무 이것을 사법화, 쟁점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천과 비서입니다. 지금 과연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서로서 사천을 받은 것인가가 중요하죠. 사실 비서로서 사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원모 비서관,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 이런 분들이 사천이죠. 비서 아닙니까? 지금 용산에서 비서관으로 재직을 하다가 공천 받으신 이런 분들의 대상으로 사천이라고 표현하는 게 온당하겠죠. 그런데도 지금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당직자의 그 지위에서 캠프에 잠시 합류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서이고 사천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요. 예. 이 법적인 소송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민주당이 먼저 하지 않았나요? 네. 그에 대응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한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출발점은 일단 민주당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비서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천이라는 거는 이 표현한 것도 언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저희 언론들 사설 칼럼 속에서 사천이라는 게 많이 썼습니다. 그럼 그거 지금 다 고소하실 건가요? 고발하실 건가요? 그건 의견 표명이에요. 왜냐하면 공천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 인연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사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사천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치고 사천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신문의 지금 기사와 칼럼들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전부 다 고발하실 건가요? 이거는 어떤 이 사실관계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이에요. 당연히 민주당이 하는 공천이죠. 그렇지만 이 공천 자체가 지금 사적인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못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허위 사실인가요? 그거는 의견 표명인 거거든요. 명예훼손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이거는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다 이게 아니라 그 공천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이 사천으로 비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왜냐? 갑자기 지금 여성 전략 공천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부실장이나 직함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럴 것 같으면요, 뭐 고발 수백 건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 공방이 권양경 후보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세히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도 이 논란은 헛소리다 이런 센 표현을 써가면서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악의적인 언론들 일부와 손잡고 없는 가짜 뉴스 만들어서 30년 당직자 했던 여성 당직자, 우리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양엽 후보를 전남의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으니까 공천했더니 김혜경의 비서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가지고 사천을 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사천을 했느니 비서를 공천했느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명백한 부정선거, 불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지요. 반드시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영재 변호사님. 네네. 부정선거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권 후보가 김혜경 씨의 일정에 동행했던 거, 이거를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조금 전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혜경 여사의 몇몇 행사에 동행을 했다고 권 후보자가 비서냐? 그런 식이면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동행한 건 이제 사실이라고 그 밝혀진 거네요. 그러면 동행했지 수행 안 했다 이 이야기는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음주를 했지 술은 안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민주당에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황운하 의원 이번에 출마합니까?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왜 불출마 선언했습니까? 유죄 판결 받아서 그 불출마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혐의로 그 유죄가 나왔습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관권 선거 때문에 그 울산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런 그 불법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실형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것부터 먼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운운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우는 게 민주당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키우면 뭐가 부각이 되느냐?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게 부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 후보가 배우자실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김정숙 여사를 일개 수행 2팀에서 그 보좌를 했는데 그 팀장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 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실장을 누가 했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했고요. 그 다음에 1급 상당하는 부실장을 몇 명이 했습니까? 4명이 했잖아요. 그중에 제가 이제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권양엽 씨 같은 경우에는 김상희 부의장 비서실장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권양엽 씨는 공무원, 국회 부의장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공무원직을 유지하면서 여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겸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해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 배우자실이 부각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예, 조영삼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법적 공방이 시작됐으니까 좀 법리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사천이라는 표현은 의견 표명 아니냐. 이거는 법리적으로 어떤 법적인 잣대로 들이댈 만한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사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함의, 그 목적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총선을 불과 30여일 남겨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천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고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공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언론들이 그 프레임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흠집을 내고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의견 표명에 그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법적 공방 갔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경찰에서 한번 따져보고 먼저, 그리고 또 이후에 뭐 총선 이후에 어떻게 또 이게 또 다 나중에 다 고발 취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이 당내 공천 논란을 최근에 부쩍 언론 탓으로 좀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부터 당직자 그리고 보안에 동하는 일부 악의적 언론들이 협잡을 해서 대놓고 가짜 뉴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언론에 비친 걸 보면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막 이러는데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갈등, 내용, 분열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죠. 대표님도 좀 강하게 해보세요. 그쪽에다가. 알았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지금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언론이 가짜 주장, 가짜 근거를 담은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흠집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자, 제가 언론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 민주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위 이제 보수지라고 하는 그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보십시오. 지금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이 민주당 공천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권양엽 씨 문제를 가장 먼저 보도한 데가 어디입니까? 한겨레 신문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이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문제를 보도하고 그다음에 잇따라서 저희 신문도 보도하고 다른 신문도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몇 명이 탈당했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벌써 박용진, 윤영찬 오늘 저녁에 지금 공천 결과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하위 10% 돼서 이게 조용한 공천인가요? 아무 문제 없는 공천인가요? 언론의 임원에 대해서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스템 공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박용진이 누굽니까? 윤영찬이 누굽니까? 기동민이 누굽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위 10%, 20%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 지금 저 경향신문 보십시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고 각 신문사의 논설실장 주필들이 이 칼럼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언론이 문제를 키웠다고요? 민주당은 지금 조용한 공천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없는 사실을 지금 띄워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제발 신문 한번 보십시오. 그러는가? 김영주 의원님. 네.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즘 부쩍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십니까? 다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코드를 예컨대 말하자면 배우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김혜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재 김혜경 여사가 어떤 재판에 출석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드스리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사실 이길 수 없는 그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연이은 어떤 탈당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민주당이 공천이 순조롭게 간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걸 가짜 뉴스다라고 규명해야 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다소 민주당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앞서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측근의 어떤 자기 변호사들을 공천시켰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충분히 사천원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희합 씨는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오래된 당뇨로서 당직자로서 정당한 공천일 수 있는데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국민들이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민주당이 잘못한 것은 정말 자신 있게 공천했다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네. 왜 그걸 후퇴시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처음부터 이 지역이 전략공천 여성 전략 특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스스로 민주당 전략 공간이 자체가 근위를 망실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민주당이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권 후보가 어떤 뭐 역량이나 경력이 떨어지는 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다 인정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그곳에 공천됐느냐 그 연결고리가 조금 미스테리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도 부산 동네 서지영 후보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해요. 당의 총무국장을 하고 국정기획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부분은 경선을 통해서 김의건 의원을 이겼죠. 경선을 했죠. 예. 그래서 이 공천이 그야말로 어떤 그 국민의힘과 평행해 봤을 때 과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천 논란을 이어갔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당직자들에 대한 예우로 사실은 전략 공천에 일정 정도 중간에 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줬으면 이와 같은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좀 과한 공천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이 그 정도에 할 수 있는 역량과 경륜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권 후보가 전략 공천된 이곳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여기에 민주당이 이곳을 유일하게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그게 지금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겁니다. 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는 광주 서구 갑을 여성 전략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 했는데 이 지역에 의지가 있으셨던 전남대 모 교수께서 뜻을 접음에 따라서 여성 전략 특구가 순천 구례 곡성으로 변경된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여성 후보가 경쟁력이 좀 뛰어났고 또 실제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크게 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지역을 여성 전략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민영삼 원장님. 예. 호남입니다. 이 지역이. 호남이어서 민주당의 원래 경선 원칙은 경선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성 전략 특구라고 전국에서 254개 중에 한 곳을 지정하면서 이곳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규백 위원장 얘기는
원래는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 전략공관위원장이 스스로 모순된 상황을 그 고백하듯이 다 그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백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게 애시당초에 광주 서갑을 여성 전략 특구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순천 저 광양 구례 그쪽으로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설명하기로는 광주 서구 갑에 여성 후보가 이제 갑자기 없어져 버렸대요. 어느 후보를 그 겨냥해서 뭐 교수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그 교수가 뜻을 접어버려 가지고 나올 분이 그분이 뜻을 접어서 갑자기 바꿨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여성 후보를 찾아서 계속해서 광주 서구 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왜 또 저렇게 했냐 그러면은 아마도 이 권향엽 후보를 좀 이렇게 그 배려를 하고 싶은데 고향도 그쪽이고 호남 쪽이고 뭐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차에 이렇게 마치 그쪽으로 이 여성 전략 특구를 변경하면 좋겠다 해서 순천으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 고무줄 공천이다. 고무줄 잣대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조윤삼 변호사님. 지금 민 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그 부분입니다. 광주 서갑 원래 거기를 이제 전략특구로 하려고 했으면 근데 거기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쪽의 여성 후보를 좀 더 보완하는 쪽으로 더 어떤 모시는 쪽으로 가야지 왜 갑자기 순천으로 전략특구를 바꾸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주시겠어요? 사실 전략공관위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다음 총선에서 어떠한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취지 자체는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라는 것을 처음 했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 비해서 여성 후보에 대한 공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성 전략 특구를 처음으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호남에서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여성 후보를 여성 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 지역이 서구이든 아니면 순천이든 그 지역 자체는 전략 공간의 그런 판단의 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원장 의원님.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규백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광주 서구갑을 원래 지정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명계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데 서동영 의원처럼 이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 평가와 관계없이 갑자기 컷오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송갑석 의원이 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송갑석 의원을 이제 컷오프 시키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하면 송갑석 의원은 자연스럽게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후보가 몇 명 중에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제 갑자기 출마를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송갑석 의원을 하위 10%인가 20%인가요? 지정을 해서 결국 지금 경선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송갑석 의원을 자연스럽게 지금 홍영표 의원처럼 그냥 컷오프 시켜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순천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러면 광주에 아마 다른 지역도 여성분이 출마한 지가 있을 텐데 네. 서갑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결국은 송갑석 의원을 혹여 이 송갑석 의원이 경선에서 만약에 본인이 표를 많이 받아서 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컷오프 시키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것이 안 되니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서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하위 20%에 아무런 지정 들어가지도 않고 또 여론조사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했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서 결국 이렇게 공천했기 때문에 지금 안규백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 공천 자체를 구도를 할 때 결국 비명계를 뭔가 어떤 다른 이유로 컷오프 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 순천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바로 그걸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안규백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 비명계를 콕 집어서 여기를 컷오프 시킬까? 여기를 컷오프 시킬까? 이런 뭐 지역구를 놓고 결정을 한 그런 의심까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와 관련되어 있는 이 권향엽 후보이기 때문에 또 김혜경 씨와 또 관련된 또 다른 분이 있죠. 바로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한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거짓 제보로 대통령의 정적 제거용 기소를 도왔으니 공천장으로 보답하라는 것입니까? 우파 인플루언서로 거듭나더니 이제는 금배지를 달고 싶어졌습니까? 조 씨가 제기한 의혹은 김혜경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거짓 제보였고 자신이 만들어낸 헛소문을 사실로 만들려는 서동요였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엔 공익 제보자를 참칭해 거짓 사익 제보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보려는 조명현 씨의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김혜경 씨 관련된 그런 인물들, 그런 논란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지금 어떤 반응들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조명현 씨 폭로가 그동안의 그런 법인카드 관련 폭로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한 거짓 사익 제보다 이렇게 평가했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조명현 씨의 제보가 거짓입니까? 그 증거가 차고 넘치고 배모 씨 관련해가지고 판결까지 확정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저 사람은 거짓 제보라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조명현 씨가 폭로한 것이 이번 총선 직전에 폭로했습니까? 그 조명현 씨가 폭로한 이후에요. 선거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대선이 있었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도 더 지나가지고 이제 총선이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도저히 맞는 말이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명현 씨가 폭로했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강한 여대 야소의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다음에 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0.73% 차이로 그 대권 후보자 그 당선인이 그 결정이 났는데 제 기억에 그때 출구 조사 자체에도 방송사마다 어떤 데는 이재명 후보가 된다, 어떤 데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 그렇게 나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명현 씨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폭로를 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 당시에 그 조명현 씨가 폭로했을 때에는 진짜로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폭로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다음에 조명현 씨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공익제보자 몫으로 조명현 씨가 비례 그 국회의원 되는 것이 저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최소한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누구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명현 씨가 100배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굳이 이런 논평까지 냈어야 했을까? 좀 긁어부스럼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있던데요. 일단 나온 논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조명현 씨의 그런 공익 제보의 진정성이 인정이 되려면 사실 비례대표에 지원하는 게 온당한가 싶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미래에서 그 조명현 씨에 대해서 실제로 공천장을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준다는 자체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지금 법카 유용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서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총선을 불과 30여일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사건에 관련해서 변호인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조명현 씨의 주장 자체가 굉장히 과장되고 어떻게 보면 허위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루빨리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이런 모든 의혹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조명현 씨는 저도 조명현 씨 만나보고 그 관련 자료를 봤는데 지금 오늘 좀 전에 이제 그 대변인 이야기했던 거짓 제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허위 사실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조명현 씨가 그동안 제시했던 것들은 지금 보이는 사진이라든지 또 녹취록이라든지 또 배모 씨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그걸 근거로 해서 본인이 직접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조명현 씨한테 이야기 들어봤더니 본인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거짓이다 이런 거 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부분에서 일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저게 다 거짓입니까? 저 영상들이, 저 사진들이 전부 다 가짜 사진인가요? 페이크 사진인가요? 저는 그거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심각한 논평을 했다고 보는데 거짓 제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조명현 씨를 거짓말로 제보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럼 그 녹취록이 가짜 녹취록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대변인이 굉장히 저는 무리한 논평을 냈고 조명현 씨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러면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는지 그 부분을 아마 민주당 쪽에 입증해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그 대변인 성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민주당 대변인의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조명현 씨로부터 반론을 보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명현 씨에게 반론 드렸는데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제보자 인정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익제보이냐. 나 증언과 객관적 증거를 갖고 제보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현 씨의 반박까지 해명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문계 저하장 홍영표 의원이요. 오늘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천으로 비명 횡사한 친문계 인사들 중에 당에 남는 자와 당을 떠나는 자의 구분은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친명과 비명의 적통 경쟁,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홍영표 의원의 탈당의 변 들어보시죠.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 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를 계속해온 제 지역구에 부평의 우리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총선의 목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총선이 민주당이 좀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홍영표 의원까지 공천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이 지금 10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그 10명 중에서도 친문계 좌장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는 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이 탈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12월 1월 2월까지 탈당한 분들 중에서 호남에 고향을 둔 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순 의원도 대전이었고 주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임종석 의원이나 또 윤영찬 의원이 당에 잔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호남 출신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민주연대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낙연 새로운 미래까지 연대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홍영표 의원은 개혁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친문 이전의 친노의 자장이기도 하고 또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조에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어떤 기존의 말하자면 친노 친문의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홍영표 의원의 어떤 저와 같은 그 당을 떠나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남에서 보는 많은 어떤 민주당의 유권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보는 느낌은 이전에 탈당했던 분들하고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부평에서 무소속으로 하겠다. 출마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렇다면 뭐 자기가 이기는 길도 있지만 잘못해서 민주당과 자기가 다 떨어져서 소위 반사 이득을 국민의힘에도 줄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걸 포함해서 이번 총선의 어려움을 얘기한 거거든요. 차라리 이와 같은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라든지 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당이 완전히 어떤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의미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영표 의원은요.
먼저 탈당한 서른 의원 등과 민주연대를 꾸릴 계획을 밝혔고요. 내일 당장 회동을 할 시간, 장소 잡았고 기자회견까지 잡은 상태입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서른 의원님과 꾸리는 민주연대 출범 시기랑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어디까지? 내일부터 저희가 빠르게 좀 일들을 진전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현역 의원은 4명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뭐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저희 넷이서 내일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계획을 확정 짓고 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저희가 당연히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민 원장님, 네.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모두 수도권 의원들이죠. 그래서 독자 출마했을 때의 그 파장, 김영조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파장 좀 궁금한데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을 탈당을 마지막으로 물론 오늘 저녁에 비명계 의원들 경선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이제 경선했기 때문에 탈당하더라도 그 지역구에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이 탈당이 마지막일 텐데 어떻습니까? 이 수도권에서의 친문계의 그런 파장, 친문계 출마, 독자 출마의 파장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이렇게 전망을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주류가 그 상대의 그 세력을 너무나 그 박해하는 또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의 표현대로 정치적 학살 공천을 하게 되면은요 그 주류는 당내 세력에 있어서 주도권은 잡을지 몰라도 이 총선 본선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학살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밖에서 다른 둥지를 틀고 제대로 힘을 합치느냐 그런 세력 규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먼저 나가 있는 이낙연 대표의 그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하고 있는 거기에 합류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호남이라는 그 지역 기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좀 피하시는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저 네 분이 힘을 합쳐서 무소속 연대, 과거에 뭐 친박 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는 데서 본인의 당선은 물론 목표를 하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적에는 삼자 구도로 그러니까 여야 그리고 이 무소속 연대 삼자 구도로 가서 이렇게 선거를 할 적에는 본인들이 의미 있는 물론 열심히 해서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의미 있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오히려 타격을 주는 그런 정도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저분들이 진짜로 세력 규합을 해서 이낙연 신당하고도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뭐 어떤 점에 가능성이 있냐? 이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무소속으로 나와버리면은요 저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요 이 사표가 돼버려요. 정당 투표에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 원장님의 개인적인 전망 잘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공천에서 떨어진 분들, 낙천한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의 연락을 받았을까요? 들어보시죠. 홍영표 의원님이나 공천에 반하는 목표를 내신 네. 분들을 찾아가실 계획은 없는지? 당연히 해야죠. 제가 요새 낙천하신 분들 또는 배제되신 분들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통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거의 같은 마음이죠. 그분들께서도 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대표로나 뭐 그쪽에서부터 연락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전혀? 그냥 없습니다. 홍영표 의원께서 탈당을 하신다는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조금 인내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조금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당 잔류를 호소했는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홍 의원이 탈당한 뒤에 이재명 대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표님 홍영표 의원님 탈당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탈당하시면서 잠시만. 여기다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자, 뒤에 조심하시고요. 이현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정치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정치적으로 보면 항상 공천 때가 되면 뭐 탈락도 하기도 하고 또 뭐 탈당도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좀 부족한 게 제가 볼 때는 좀 소통과 공감 능력이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역대로 많은 이제 그 정치 지도자들 취재를 많이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이 공천에서 컷오프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뭐 탈당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이 손해를 입힌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미리 전화해서 뭐 좀 뭔가 조금의 따뜻한 이야기라도 한마디 하고 한다면 상당히 누그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들이 탈당하기 전에 3명만 했죠. 그때도 측근들이 제발 좀 하기 전에 뭐 미리 전화나 아니면 좀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듣고 어차피 탈당하더라도 이게 명분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결국 한 번도 통화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뭐 같은 뭐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을 겁니다. 특히 예전에 본인이 친문 세력에 받았던 수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서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는 뭐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좀 더 큰 정치인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그래도 떠나가는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좀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최근에 김영주 의원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존경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분의 비리 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들고 또 권성동 의원과 비교해서 이런 또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잠시 뒤에 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떠나는 분들한테 너무 좀 야박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조영삼 변호사님께 마지막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홍영표 의원 탈당을 끝으로 어쨌든 이번 공천 파동 좀 마무리됐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상 공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탈당을 해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상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배제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더 해주셨으면 물론 이런 공천 잡음 과정이 조금 더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조용한 공천이라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공천 과정은 다이내믹할 수밖에 없죠. 공정한 공천,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탈락하시는 분들, 배제될 수 있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공천 과정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지난 총선들과 비교했을 때 유독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그렇게 공천 과정의 잡음이 두드러졌다? 저는 그렇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로 지난 공천 때도 이제 뭐 친문 진영에서 어떤 또 공천을 거세게 밀어붙인다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유독 너무 이번 공천이 거칠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재명 대표도 뭐 고민하는 바가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요, 이 탈당 의원 10명 가운데 이현정 의원 말씀 주셨습니다만 김영주 의원이요, 이 김영주 의원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유독 좀 때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난데없이요,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명 대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낸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이 영입을 해가지고 공천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후보 또 어떻습니까? 유명한 취업 전문 국회의원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그 음악도 하나 기억이 나는데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국민들에게 취업시켜 주시려고 권성동, 김영주 이런 분들 공천하시는 겁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 두 분한테 줄 서면은 다 취업되는 것입니까? 뭐 이런 공천이 있습니까? 국민의힘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어떤 퀴즈쇼라고 할까요? 정치권에서 갑자기 퀴즈 챌린지가 붙었는데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이 페이스북 글로써 촉발된 그런 공통점 챌린지라고 할까요?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보신 것처럼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갑자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유탄을 맞은 격이 됐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이렇게요. 이 답은 김영주와 나는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자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요. 역공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별로 답을 할 기회를 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답을 준 게 1번 범죄인, 2번 범죄 행위 부인, 3번 뭐 슈퍼 전파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사실 권성동 의원이 아까 보셨던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그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이런저런 뭐 그 채용 비리 뭐 무슨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권성동 의원이 유죄가 났을 때를 전제로 하고 했어야 되는 거고 저 이야기는 그 무죄가 났음에도 저런 이야기하는 건요.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저런 게 바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굳이 권성동 의원까지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저런 식의 재미도 없는 것들을 하는 이유는 김영주 의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당으로 갔잖아요. 언제 갔습니까? 총선 직전에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이재명 대표 때문에 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영주 의원 보고 빵점이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내가 참을 수 없다.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갔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국회 부의장이 빵점이라고 한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 빵점이라고 하는 근거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떨어졌느냐? 이재명 대표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빵점이라 그 이재명 대표가 든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그 김영주 의원이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 그 신문에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수사도 안 받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왜 수사를 안 받았느냐? 검찰 독재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2022년도 일이 아니고요. 예. 2020년도 일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020년도에 검찰은 누구 검찰입니까? 문재인 검찰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당장 이재명 대표는요. 내일 모레도 재판받으러 그 중앙지법에 가야 돼요. 내일 모레도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수사도 받지 않은 김영주 의원 보고 내일 모레도 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뭐 0점 운운하는 것은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욕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재미없는 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권성동 의원 갑자기 유탄 맞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도 나 이거 신한은행 그 건으로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한 번도 조사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시죠. 저는 채용 비리와 관련돼 갖고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검찰에서 연락받은 적도 없고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연관이 돼 있는데 그분들은 신한은행에 누구에게 전화한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김영주는 누구한테 전화한 흔적 없이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KBS에서 한참 뒤에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기자 네 분이 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하고 방송에 마치 내가 채용 비리에 깊게 연루된 그런 방송에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도 받았고요. 저는 소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무 연관이 없다 해서 그걸 보냈는데. 민 원장님, 한 분은 무죄고 한 분은 수사도 안 받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채용 비리라고 하면서 두 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뒤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김영주 의원이 그 탈당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못마땅하고 어떤 응어리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김영주 의원이 저렇게 수사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건 2014년도 일이더만 2014년도 일.
그러면 2014년 이후에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경강부회식으로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무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 SNS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좀 뭐랄까 당부라 할까요? 기대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좀 마음을 풀고 정말 정정당당하게 이번 총선에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당내에 공천 파동에 대해서 막 언론 탓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또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그 당사자들한테 전부 탓으로 돌리고 하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집니까? 말하자면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같이 한번 보시죠. 권성동 의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퀴즈를 냈습니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 이거 아마 진보당과의 총선 연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진보당뿐만 아니라 신진보연합 그리고 시민단체에게 의석을 10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제외하고 나머지 두 정당에서는 지금 3명씩 지금 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요. 통진당 후신이라고 할 만한 진보당의 후보 같은 경우 보면 옛날 통진당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으로 수배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한총련 대의원 했던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통진당 해산 사건 때 그때 구속돼서 제가 알기로 징역 9년을 정도 살았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연관인데 이렇게 그때 통진당 했던 분들이 그대로 지금 뭐 이석기, 이정희 이 두 분은 없지만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진보당 멤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의 어떤 정당의 의석을 3석이나 줬습니다. 거기다가 이 비례의석 3석뿐만 아니라 이 울산 북구에 윤종호 의원이 거기를 민주당이 이상헌 의원의 지역이 있었는데 아예 이상헌 의원을 컷오프 시켜버리고 예. 거기를 아예 진보당한테 그냥 후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4석이나 준 겁니다, 사실상. 자, 그러니까 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자기 당 의원까지도 저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진보당을 챙길까? 바로 그게 이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 뭐냐? 결국은 두 분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이나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왜 이석기 전 의원의 대표되는 통진당세를 이렇게 싸고 도느냐? 바로 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꾸 김영주 의원을 문제 삼는 것인데 만약 저런 시스템이라 민주당이요, 당은 그 당규를 바꿔서 예전에는 기소만 돼도 당직을 못 갖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바꿔버렸어요. 지금 대법원의 무죄 추정 원칙 이야기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영주 의원은 수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청문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못 통과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무죄 난 분과 그다음에 저 김영주 의원을 비교시켜서 두 사람 다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명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과연 몇 점을 받았을까요? 지금 벌써 혐의만 몇 개입니까? 재판만 4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혐의가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주 의원은 아예 수사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지금 형평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문제가 아예 문제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로부터 촉발된 이 퀴즈쇼, SNS 퀴즈쇼 굉장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항을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붙는 원희룡 후보도 참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아마도 뭐 이 대장동 의혹을 얘기한 걸 것 같은데 조현산 변호사님께 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논란들. 사실 지금 SNS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가 싶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진보당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와 함께 여러 정치 세력과 연대하여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한 그 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통점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진보당과 민주당이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답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이슈였던 SNS 퀴즈쇼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이재명 대표는요, 민주당 공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스템에 따라서 아주 잘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위 20%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나 또 홍영표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처럼 탈당하는 분들은 아니 이유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도 그 모른다는 그 하위 평가 이유를요, 친명 유튜버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이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50점을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합니다. 그 하위 왜 됐어 솔직히? 자기는 하위가 왜 된지 모르겠대. 잘할 텐데.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 2020년 뭔 일 있어? 뭐가 터졌습니까?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서 이름 올라갔잖아요. 김영주 신한은행 채용 비리 쳐봐요. 기사가 주룩 뜹니다. 그거 이번에 안 물어봤을까? 그러면 제대로 소명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은요, 아니 그 신한은행 의혹은 이미 오래전에 얘기여서 내가 그걸로 하위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명 유튜버는 다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너 그걸로 받았을 거야 하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관위원장이 아무런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이 사실조차도 왜 뭐 말하자면 박용진 의원이나 누가 왜 제가 하위 몇 프로입니까? 했을 때 밝힐 수 없다 얘기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친명 유튜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구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봉주 의원은 아예 뭐 실제로 박용진 의원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가 돼 있는 것처럼 인터뷰하면서 말하자면 후보자로서 그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미 다 그런 식의 어떤 뭐 왜 박용진 의원이 그런 점수를 받을 것인지 알고 시작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혹들이 보란 듯이 이동영 씨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또 저도 알았어요.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대. 그런데 소명을 그냥 한 줄로 했대.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성의해서 컷오프 당했대.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사실 없음. 그 얘기해서 태도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컷오프 당했다는 거. 김영주 의원은 당연히 그 얘기가 거짓이니까 나는 소명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소명이 좀 불량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소명할 게 있을 텐데 왜 없어? 이러면서 있어야 되는데 뭐 있어야 이런 되는데. 식의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여러 글을 통해서 소명을 했는데 결과가 달랐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까 송갑성 의원 여성 전략공천 지정했듯이 찍어내기식의 뭐 누가 최병천 전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말처럼 알까기식 공천의 결과다 그렇게 밝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해서도 한 그 전략공관위원이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배제될 것처럼 컷오프 될 것처럼 결론 난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또 논란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라도 하지. 그럼 말이 됩니까? 그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뭐 사퇴는 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이 탈당한 오늘 친문계 황희 의원 지역구인 서울 양천갑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반대로 또 친명계 후보가 민주당 선관위로부터 제재를 받아가지고 친문계인 황 의원이 단일 후보가 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왜 이곳으로 갔는지 아시겠죠? 직접 보고 오시죠. 이나영 후보 지금은 이제 탈락했으니까 전 후보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제 대학 후배입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며 황희 후보님 자신 있지요? 자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 두 분의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또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끼리 잔치하는 나눠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 계파 갈등 계속 되다 보니까 친문계 황희여 의원 지역구 찾아가지고 그 떨어졌던 상대 후보였던 친명 후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첫 번째로 가는 게 바로 종로였죠. 거기 곽상원 후보가 이제 출마한 지역이고 이 곽상원 후보는 뭐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3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기를 첫 번째 방문지로 지정한 것은 결국 이제 친노의 어떤 것들을 좀 무마시키겠다라는 의도일 것이고 이 황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친문의 멤버였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그리고 어제 최현일 영등포 갑에 출마한 후보. 예. 이거 바로 김영주 의원이 탈당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현일 후보도 사실 친문입니다. 이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고요. 영등포 구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좀 당내에 이런 어떤 친문과 친노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먼저 찾아가서 또 거기 후보가 확정된 찾아가서 조금의 어떤 위문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당내의 어떤 갈등을 더 이상 확산시키고 싶지 않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요 오늘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내가 그 공천 지휘해 보니까 앞으로는 공천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원망하더라. 양쪽에서 이렇게 원망받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나 너무 힘들었다. 민영상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성이 저는 좀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원망받고 힘든다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로 힘들 줄 알았느냐 이런 그 반론이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사실 진정성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게 지금 공천을 배제하는 기준이 늘 객관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다음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 이런 사람들 다 쳐내는 어떤 고무줄 잣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 내에 전부 다 공통된 많은 대부분의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런 평가고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불공정 공천, 불공정 경선 그러면서 공천 파동, 그다음에 박해 공천, 학살 공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집안 싸움 하는구나 그러면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쩌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시고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희 의원의 지역구 양천갑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구자령 변호사가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의 최근 발언들 잠시 듣고 오시죠. 성범죄, 음주운전, 학교폭력, 직장갑질, 증오 발언 이것을 보고 여러모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퇴출이 되지 않게끔 정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패범죄에 대한 기준이 빠졌구나. 이재명 대표는 어제 죽이는 정치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심이시면 모든 문제의 원인인 본인께서 정계 은퇴하시면 됩니다. 자, 양천갑에서 황희 대 구자령, 구자령 대 황희의 대결도 매우 기대되는 그런 매치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저격수를 별명 얻은 구자령 대 16에서 19대 총선 보스톱 바친 양천갑에 도전해서 20대 총선 때 당선도 했던 황희 재선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 많이 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오늘 저녁에요. 밤늦게 하위 평가를 받은 분들이 포함된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또 여기 박용진 의원도 들어가 있고요. 윤영찬 의원 들어가 있고 이분들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좀 민주당이 어떤 또 추가적인 파동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뭐 결과가 안 봐도 그 예상이 된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한 차례 파도가 일지 아닐지가 이제 드러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요번에 경선까지 치른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당에 남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오늘 탈당한 그 홍영표 의원과는 약간 결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민 의원처럼 이런저런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조 변호사님. 좀 정해져 있다, 결과 정해져 있을 거다라는 좀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은 현역 의원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위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감점 요인이죠. 절대적인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하위에 포함됐던 의원들도 사실 탈당하지 않고 경선을 치렀기 때문에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음 총선에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한 몸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 아마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저녁 10시쯤, 밤 10시쯤 늦게 이 민주당의 20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 발표될 텐데 저희가 내일 정혁지 변호사님의 예언이 맞을지 우리 조 변호사님의 말씀이 맞을지 정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총선 어느덧 3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신 여론 동향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합뉴스가 의뢰해서 매트릭스가 실시한 조사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3%, 그리고 민주당이 26%입니다.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전주 조사보다 9%포인트가 줄면서 양당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조사 있는데요. YTN이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를 한 그런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35%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39%,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조사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결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네, 요즘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요. 네. 각 당에 실시하는 지금 요즘 공천 관련 여론조사도 너무 많고 제가 하루에 받는 전화만 해도 한 6, 7건 정도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직접 응답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이 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것이 여론조사가 정확히 각 조사기관에서 편차없이 했다라면 저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각 당에서 서로 다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민주당은 본인들 못 나온 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국민의힘은 자신들 못 나온 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뛰는 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잘 나온 것만 가지고 계속 우리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선거의 끝에 가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기준을 자신들이 나오지 못한 민주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지금 엠브레인 조사를 기반하면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뒤지는 조사를.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뒤지는 지금 이 매트릭스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각 당이 유리할 텐데 근데 참 그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당의 그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23%의 긍정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천을 어느 당이 더 잘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 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당이 탈당자가 많았느냐 그렇게 봐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일부 파열음이 없잖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불출마,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또 초기에 장제원 의원이나 서병수 의원의 어떤 험지로 이동이나 불출마 이런 것들이 초장의 여러 가지 공천의 과정들에 있어서 그 김성태 의원과 같은 불만이 있어서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어떤 권위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명백 공관위원장이나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스스로가 사실은 오히려 더 어떤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말이 앞뒤가 안 맞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권양엽 그분의 이야기도 실제로 그분의 공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양당에 있어서 민주당이 어쨌든 이재명 사당화의 길로 간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공천의 과정조차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민주당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은요, 좀 낙관적으로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상황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지지율 하락 추세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공천 이후 국민의힘 낙승을 예상했던 엉터리 쪽집게들이 민주당 백석도 어렵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표피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짜 뉴스가 결국 될 것입니다. 지지율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지지율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공천 국면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점, 탈당 상황이 크게는 임종석 전 실장의 추용 결정에 의해서 큰 가닥이 하나 정리되었다는 점. 민영삼 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요 SNS에 5차 법인의 접전인 그 조사, 지금 보신 그 YTN 조사를 올리면서 최근 조사들 이런데 왜 자꾸 5차 범위 밖에서 뭐 우리가 진단 얘기를 하냐 이런 불쾌감을 좀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의미에서 연합뉴스 매트릭스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오차 범위를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느냐 또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일 투표가 있다고 하면은 지역구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정당 득표율,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항마다 또 조사 기간마다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그 민주당 측에서 좀 유념해야 될 그 문항이 저는 아까 여기서 소개했던 그 문항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공천이 어느 정도 그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지 정당하고 관계없이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적에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률이 훨씬 더 이 국민의힘이 지금 높게 나왔단 말입니다. 저런 부분은 결국에는 공천 파동이 없다 이렇게 보면서 공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 유권자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거든요. 저런 측면에서 자꾸 일희일비하지 말고 앞으로 저런 문항에 대해서 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차차히 보면서 해야 되고 또 반면 여당 측에서는 또 무슨 과반을 넘는다든지 이런 그 실언에 가까운 그런 전망이 나오면 또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이렇게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이나 민영상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당은 자기에게 좀 불안한, 좀 낮게 나온 그런 결과를 기준으로 선거를 전략을 좀 짜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당 대표죠. 어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는데 한 라디오에서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도 내가 만나러 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다고 하면 뭘 물을지도 그 질문도 이미 정해놨다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하죠. 만나게 된다면 전 바로 얼굴을 마주보고 왜 전화번호 관련해서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그 사진이 뭐냐.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라고 물으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에 따님 같은 경우도 11개의 입시 비리 혐의가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분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도 제가 물을 생각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조국 대표가 자신 자녀들 문제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 문제 같이 놓겠다 이거 같습니다. 조국 대표죠, 이제.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를 했었는데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법대에서 무슨 법을 가르쳤느냐?
형사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사법을 가르친 사람이 저런 식의 진짜 상식 이하의 질문을 갖다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증거도 있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어떤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까? 범죄 혐의를 만들려고 온갖 그런 걸 다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형사법적으로 제일 잘 알고, 더군다나 1심, 2심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는 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나는 좀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좀 조국 대표의 예방을 거부하는 걸로 보이고요. 어제 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난 거 있잖아요. 그걸 두고 해로운 결합이다, 이렇게 비판했죠.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조홍천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비판을 했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되신 분인데요. 혹시 방탄을 위한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요. 더구나 방탄정당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민주당과 연대한다는 건 방탄연대 만들자는 것인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서너 번 이 대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선 때 했던 그 얘기는 뭐냐? 그때 강 건넜다가 다시 조국의 강에 지금 다시 입수하고 다이빙하고 헤엄을 치는 거냐? 조 변호사님,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만난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썩 그렇게 막 고운 시선만 보낸 건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그 결과가 자칫 잘못하면 다시 한번 조국의 강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을 하나만 보고 살펴볼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앞두고 그 대오의 전선을 꾸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 시민 세력들 중에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민주당이 커버할 수 없는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조국 혁신당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꽤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사실 전혀 별개의 정당, 전혀 다른 정치 지향점, 방향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력적 경쟁 관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해봤는데요. 다음은 이 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가요, 옥중에서 일명 소나무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창당자인 송 전 대표 없이 진행된 창당식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탕가놀이 못된 놈들, 백성을 못 살게 하는 이 관리들을 처벌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 이것이 선비 정신이고 송영길 정신이고 소나무당 정신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는 그냥 잡범으로 감옥 간 게 아니라 검찰 권력 핵심과 맞붙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이건 X들입니다. 이거 법리로 못 깨고 정치적 힘으로 때려 부숴서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이번에 광주나 어디에 출마하게 되면요, 전국 최다 득표를 얻어가지고 최소한 호남의 대권자로 서서 그 힘으로 감옥을 부셔야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지금 몇몇 보셨습니다만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했던 이래경 씨도 보이고요. 참석자 몇몇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말을 그냥 들을 수가 없네요. 참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피고인이 이 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도 참 해외 토픽감이고, 왜 소나무당이죠? 뭐 송자가 비슷하다고 해서 소나무당인가요? 이 소나무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창당의 자유가 있고 하겠지만, 지금 이 송영길 전 대표로 인해서 구속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이윤관석 의원 지금 구속돼 있죠. 자, 돈봉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본인이 문제가 된다면 본인이 법정에서 다치면 될 텐데 일단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되지도 않는 데다가 지금 좀 전에 보셨겠지만 무슨 뭐 감옥을 부숴야 된다고요? 참 저 변희재라는 분도 요즘 참 저렇게 과격한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과연 이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요? 돈 봉투 받아도 괜찮다. 이거 뭐 추구하는 건가요? 당은 강령에다가 돈 봉투 받아도 아무런 처벌받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이 당의 목표인가요? 참 저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앞서 창당을 결심했던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내 당신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라 진짜 선전포고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어림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어림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투쟁하고 있는 세력들이 모여서 윤석열 퇴진당, 연합당을 만드는 거죠. 네. 제가 거기에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재판받았는데 거기서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하면서 나도 정치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 조국은 나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좀 불구속 재판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선을 앞두고 나도 당 만들 테니까 나 보석시켜달라 그러면 다 보석시켜 주겠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1심 그리고 2심까지 실형 유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감옥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조금 전에 뭐 변희재 씨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저렇게 뭐 피를 토하는 듯한 심정으로 큰 소리를 갖다 질러댔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이재명 대표가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어요. 얼마 몇 번을 했느냐? 2번이나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사과 안 해도 될 걸 갖다 사과를 한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냥 뭐 까먹고 그 당명을 갖다가 소나무 당인지 무슨 당인지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2024년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더 이상 이런 정치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책임이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한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의 당명 소나무당입니다. 이 당 이름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이 당명과 로고 그리고 창당 행사 보셨던 그 티셔츠 디자인까지 한 명 손혜원 전 의원이 도와줬답니다. 손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2008년도에 민주당이 썼던 그 소나무라는 로고, 그 송영길 대표님 그 사모님께서 그 태극기를 활용을 해서 심볼을 만들라는 그런 굉장한 수건이 있으셨어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 속에 이 소나무 송자를 넣어놓기 위해서 제가 소나무를 사실 꺼내낸 겁니다. 제가 보기에 소나무처럼 송영길하고 어울리는 그 상징물은 없어요. 송영길 대표가 저한테 측은지심을 유발시킬 만한 그런 분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상태가 저는 또 이 일을 한 4, 50일을 미쳐서 이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고 피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당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정치검찰 해체라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있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하루 동안에만 양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영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6명을 컷오프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컷오프된 지역 의원들의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된 걸 두고 현역인 홍석준 의원의 반발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그 데이터로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나 있어요. 2등 후보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무적 판단을 역으로 했다고? 빠른 시간 내에 단수 공천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너무 배려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늦췄다고 보는 게 맞아요. 유영하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라는 어떤 미명 아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경선을 요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중 의원님. 네. 정영환 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무적인 판단 이런 단어를 좀 써가지고 그게 좀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도 나갔었고 최근에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출판 기념회도 했었고 특히 이제 이 달서 지역이 물론 이제 이 그 박 전 대통령 사시는 곳 지역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실제로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지역에 직접 내려가서 대구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뜻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제 대구시장 선거도 나가서 컷오프 되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거기에 물론 뭐 정무적인 판단 이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관계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판단이 됐겠지만 그러나 전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홍석준 의원이 워낙 앞서는데 뒤집었다 뭐 이런 사안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패널 분들께서 조국 혁신당 관련한 여론조사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이 조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정당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고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